금호 아시아나그룹이 채권단의 의도대로 결국 주력 계열사인 아시아나항공을 매각하기로 했습니다. 그룹의 심각한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아시아나항공 매각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앞서 금호그룹은 박삼구 회장 일가의 금호고속 지분을 담보로 신규 자금 5천억 원을 지원해달라는 자구안을 제출했지만 채권단은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미흡하다며 거부했습니다. 이에 따라 금호그룹은 조만간 이사회를 열고 채권단의 지원을 전제로 아시아나항공을 매각하는 방안이 담긴 수정 자구안을 의결할 방침입니다. 금호산업이 보유한 아시아나항공 지분 33.47%를 매각하는 절차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룹 전체 매출의 60%를 차지하는 아시아나항공을 매각하고 나면 금호그룹은 중견기업 수준으로 위상이 떨어지게 됩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3차 북미 정상회담을 할 수 있다고 밝히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이에 화답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와 4차 남북 정상회담 준비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대북 특사를 파견하는 것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을 할지 관심입니다. 지난 2013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의혹에 대해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을 때 수사 실무를 책임졌던 이세민 전 수사기획관이 검찰 수사단에 나와 14시간 가까이 조사를 받았습니다. 청와대 외압의 증거로 당시 작성했던 업무 일지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사단은 김 전 차관 성폭행 혐의와 관련해서는 피해 여성을 이번 주 중에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가 11년 만에 메이저 대회 정상에 올랐습니다. 미국 프로골프 투어 시즌 첫 번째 메이저 대회인 마스터스 최종 라운드에서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유동성 위기에 빠진 아시아나항공이 결국 매각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호 아시아나그룹과 채권단이 아시아나항공 매각을 포함한 경영 정상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채권단의 자금 지원을 받는 조건으로 금호산업이 보유한 아시아나항공의 지분을 매각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네, 앞서 한 차례 금호 측은 자구 계획을 채권단에 냈었지만 미흡하다면서 거부를 당했었고요. 이제 남은 건 아시아나항공을 파는 것일 거라는 관측이 계속 나오던 상황이었는데요. 이 매각 계획을 담은 이 자구안이 곧 금호그룹 이사회에서 의결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4월 15일 월요일 아침엔 조민준 기자가 첫 소식 보도합니다. 아시아나항공의 주인이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채권단은 금호 아시아나그룹과 협상 결과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금호 측 지분을 넘겨받는 조건으로 자금을 지원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매각이 확정되면 금호그룹은 금호산업이 보유한 아시아나항공 지분 33.47%를 팔게 됩니다. 그룹 매출의 60%를 차지하는 아시아나항공이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금호그룹은 버스 회사인 금호고속과 건설사 금호산업만 남은 중견그룹으로 내려앉게 됩니다. 금호그룹은 올해 채권단 대출금 등 약 1조 3천억 원이 필요합니다. 채권단 지원 없이 금호그룹이 자력으로 마련하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번 매각으로 당장 이번 달 말부터 부채 만기가 돌아오는 유동성 위기는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금호그룹은 박삼구 회장 일가 지분 140억 원을 담보로 신규 자금 5천억 원을 지원해달라는 자구안을 제출했습니다. 향후 3년간 정상화를 하지 못하면 아시아나항공을 매각해도 좋다는 조건도 달았습니다. 하지만 채권단은 금호의 제안이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미흡하다며 거부했습니다. JTBC 조민주입니다. 3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용의가 있다. 이렇게 밝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지난 12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화답했습니다. 회담이 열린다면 좋을 것이라며 김 위원장과의 개인적 관계는 훌륭하다고 밝혔습니다. 비핵화 협상이 다시 빨라질 수 있다는 전망과 함께 아직까지 북미 양국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얼마나 양보하겠다고 설명하지 않은 만큼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어원희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서 김정은 위원장과의 개인적인 관계는 매우 좋다고 했습니다. 훌륭하다는 표현이 더 정확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서로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3차 정상회담이 열린다면 좋을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3차 정상회담을 할 수 있다고 밝힌 지 하루도 안 돼 입장을 내놓은 겁니다.
남미를 방문하고 있는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도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We made real progress in Hanoi. I'm very confident we'll continue to move down the path of achieving that outcome. 두 정상이 회담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며 비핵화 협상이 다시 빨라질 수 있는 발판은 마련됐습니다. 하지만 북한과 미국 모두 기존과 다른 양보안은 내놓지 않았습니다. 김 위원장은 미국이 방법을 찾는다면 만날 용의가 있다고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핵무기와 대북 제재가 없어진다면 북한은 전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나라가 될 것이라며 이전과 같은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북한이 대화의 창은 열어뒀지만 실질적인 진전을 위한 많은 희망을 제공하진 않았다고 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김 위원장이 고위직에 대한 세대 교체를 통해 협상 장기화에 대비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고 해석했습니다. JTBC 어환입니다. 이처럼 북미 정상이 간접적으로나마 다음 회담에 대해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우리 정부의 역할도 그만큼 더 중요해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내일부터 7박 8일 일정으로 중앙아시아 3개국을 국빈 방문하기에 앞서 김정은 위원장 시정연설 등에 대한 입장을 오늘 밝힐 예정입니다. 조익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3차 북미 정상회담의 필요성을 강조했던 문재인 대통령. 박강 시일 내에 제3차 북미회담이 열릴 수 있으리라는 그런 전망을 세계에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북미 정상이 긍정적인 메시지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평가입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수석 보좌관회의에서 한미 정상회담 결과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시정연설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서 대북 특사 파견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있을지 여부도 관심입니다. 대북 특사는 4차 남북 정상회담 준비는 물론 북한과 미국 사이에서 메신저 역할도 담당해야 합니다. 특사 후보로는 서훈 국정원장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청와대 내부에선 파견 일정이나 특사 명단을 발표하기엔 너무 이르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JTBC 조익신입니다. 검찰 김학의 의혹 수사단이 이세민 전 경찰청 수사기획관을 어제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서 조사했습니다. 이 전 기획관은 2013년 3월 경찰의 내사 당시 수사팀의 실무를 책임졌던 인물이죠. 청와대 수사 외압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전 기획관은 당시 정황이 담긴 업무 일지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13시간 반이 넘는 조사를 받고 나온 이세민 전 수사기획관이 2013년 당시 수첩을 꺼내 들었습니다. 제가 지금 들고 있는 것이 당시에 제가 작성한 경찰 업무 일지입니다. 이 내용을 복사해서 사본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이 전 기획관은 당시 김학의 전 차관 수사 과정에 청와대에 외압이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해왔습니다. 이를 뒷받침할 증거로 수첩을 제출한 겁니다.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경찰이 제대로 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선 사실과 다르다고 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알고 있는 사실과 다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진술했습니다. 이 전 기획관은 지난 2013년 3월 경찰이 김 전 차관 의혹에 대해 내사할 때 수사실무를 책임지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같은 해 4월 갑자기 이 전 기획관은 경찰대 학생지도부장으로 인사발령이 났습니다. 사실상 좌천 인사인 건데 수사를 진행해 불이익을 받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갑자기 이제 발령이 났는데 발령이 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지난 12일에 이어 이 전 기획관을 다시 불러 조사한 검찰은 당시 외압이 있었는지 본격적으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JTBC 연지원입니다. 네, 주식 문제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국회에서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해야 하는 시한이 오늘까지인데요. 자유한국당은 오늘 이 후보자와 남편을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하고 있고 민주당은 정치 공세라면서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청와대는 청문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한 뒤에 그래도 채택이 되지 않는다면 이 후보자를 임명할 것으로 보여서 또 한 번 여야의 강한 충돌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박유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유한국당은 이미선 후보자와 남편 오충진 변호사를 대검에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경욱 대변인은 전형적인 작전 세력의 패턴이라며 부패방지법, 자본시장법 위반과 공무상 비밀누설죄 등의 혐의를 거론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모렴치 몰상식하다며 대통령은 계속된 인사 실패에 사과하고 인사 책임자를 즉각 경질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정치 공세가 도를 넘었다고 맞섰습니다. 그 실체적 진실이 밝혀져 가자 서둘러 범죄라고 단정하고 사건화하는 것이 독재 시절의 각종 조작 사건과 닮았습니다. 배우자인 오 변호사의 해명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한국당 주광덕 의원에게 토론을 제안하면서 강남에 괜찮은 아파트나 한 채 사서 갖고 있었으면 욕먹을 일이 아니었을 거라고 한 발언 등이 적절했냐는 겁니다. 주 의원은 후보자 배우자와 청문위원회 토론은 부적절하다며 조국 민정수석에게 토론을 하자고 역제안했습니다. 이미선 후보자 남편 뒤에 숨어 카톡질을 할 때가 아니라 국민들 앞에 당당히 나와 저와 맞짱 토론을 하기를 제안합니다. JTBC 박유미입니다. 네, 새 앨범을 들고 나오면서 또 기록을 만들고 있는 방탄소년단입니다. 컴백 무대는 미국 MBC 방송의 간판 프로그램에서 했고요. 타이틀곡은 역대 가장 짧은 시간에 1억 번 조회를 넘어섰습니다. 아마 계속 새 기록을 전해드리게 될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빌보드 순위에서 또 어떤 기록을 남길지도 궁금해집니다. 이세누리 기자입니다. Once again, BTS. 헐리우드 스타 엠마 스톤이 새 앨범을 들고 나온 방탄소년단을 소개합니다. 지난해 빌보드 정상을 2번이나 석권했던 방탄소년단이 미국 MBC 간판쇼 세터데이 나잇 라이브로 컴백했습니다. 지난해 5월 정규 3집으로 컴백할 때도 미국 빌보드 뮤직 어워즈에서 신곡 무대를 처음 공개한 바 있습니다. 컴백 무대보다 이틀 앞서 공개한 신곡은 이미 전 세계 음원 시장을 장악했습니다. 타이틀곡 작은 것들을 위한 시 뮤직비디오는 1억 조회수를 돌파했습니다. 세계 최단 신기록입니다. 국내 음원 사이트 멜론에선 지난 이틀간 접속장애도 발생했습니다. 접속자가 한꺼번에 폭주하면서입니다. 접속은 느려지고 실시간 순위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사용자들 불만이 커지자 멜론 측은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아티스트 음원 발매로 트래픽이 예상보다 많았다며 이용권을 가진 소비자의 이용 기간을 이틀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이세누리입니다. 이번에는 오늘 아침 체크해봐야 할 뉴스들을 분야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치 분야입니다. 4.3 보궐선거 참패 이후 바른미래당이 손학규 당대표를 비롯한 지도부 총사퇴 여부를 놓고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르면 오늘 손 대표가 현재 공석인 지명직 최고위원 2명을 임명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하태경 최고위원이 지도부 총사퇴를 요구하는 연판장을 돌리겠다며 전면전을 선포했습니다. 북한이 현재 평양을 방문 중인 러시아 의회 대표단에게 러시아 여객기 구매에 대해 관심을 나타냈다고 러시아 관영 타스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평양에서 베트남 하노이와 러시아 울란우대로 가는 전세기 편에 관한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지난 10일 신미숙 청와대 균형인사 비서관을 비공개로 소환 조사했습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됐는데 환경부 산하기관인 한국환경공단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번 주 신 비서관을 한 차례 더 소환할 방침입니다. 생활 공간에 있는 제품들에서 전자파가 나온다고는 하는데 어느 정도일지 늘 궁금했었습니다. 정부가 측정을 한 결과가 다음 달 말쯤 나올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그 대상은 요즘 가장 많이 쓰죠. 공기청정기, 그리고 대형 TV, 전자담배, 블루투스 이어폰, 아이들이 쓰는 패드폰 등입니다. 올해 상반기 삼성그룹의 신입사원 채용을 위한 삼성 직무적성 검사, 삼성고시라고 불립니다. 어제 전국 주요 도시와 미국 등에서 실시가 됐는데요. 매우 어려웠다는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은 이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진행해서 다음 달 중에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은행 영업점 창구와 현금 인출기에서 손바닥을 대면 예금을 찾을 수 있는 서비스가 나왔습니다. KB국민은행에서인데요. 통장이나 신분증, 인감이 없어도 또 비밀번호를 잊어도 손바닥 정맥을 인증해서 확인을 하겠다는 겁니다. 일단 50곳에서 시범으로 시작을 하고 하반기에는 전국 영업점으로 서비스를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사회 분야 뉴스입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사무실에서 점거 농성을 벌인 한국대학생진보연합 소속 대학생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지난 12일 나 원내대표와 황교안 당대표의 사퇴를 촉구하며 농성을 벌이다가 경찰에 연행됐습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인정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경기도의 한 병원에서 의료진이 제왕절개 수술 직후 아이를 떨어뜨려 사망에 이른 사실을 3년 동안 은폐한 정황을 경찰이 포착하고 수사 중입니다. 지난 2016년 수술로 태어난 신생아를 의료진이 떨어뜨려 두개골이 굴절됐는데 부모에게 이 사실을 숨기고 사인을 병사로 기재한 채 부검 없이 화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병원 의료진 9명이 증거인멸 혐의 등으로 입건됐습니다. 어제 오후 6시 반쯤 제주 서귀포시 강정동의 비닐하우스에서 불이 났습니다. 소방서 주산 27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비닐하우스 주인이 쓰레기를 태우고 집으로 돌아간 뒤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불씨가 되살아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세월호 참사 5주기를 하루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주를 정부가 국민안전주간으로 정했는데요.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재난 등에 평소에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관련해서 강연회와 체험전 등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마약 혐의로 적발된 사람들이 늘고 있고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온라인으로 마약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점, 또 성범죄로도 이어지고 있다는 점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조치에 나섰는데요. 인터넷 마약류 매매 정보를 집중 감시합니다. 무기한 조치에 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낡은 한옥을 수리하는 지원비를 주고 있는 서울시가 그 범위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응급 보수 위주가 아니라 노후화에 따른 공사까지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전문가가 현장을 점검해서 지원 가능 여부를 판단합니다. 네, 오늘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3당 원내대표가 만나서 4월 임시국회 의사 일정을 조율할 예정인데요. 하지만 앞서 리포트로 전해드린 대로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문제로 여야가 충돌하고 있어서 이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문제가 오늘 일단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빠른 속도로 늘어서 우려를 낳고 있는 자영업자 대출에 대해서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이 오늘부터 점검을 합니다. 신한, 국민, 우리, 하나 등 시중은행 4곳을 대상으로 은행들이 자영업자들에게 과도한 보증과 담보를 요구하지 않았는지 등을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장애인 고용 장려금에 대한 특별 점검도 오늘부터 시작이 됩니다. 장애인을 고용하는 비율이 의무 고용률을 넘은 곳에 대해서 매월 30만 원에서 6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허위로 장애인을 고용한 건 아닌지 집중 조사한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분야별로 오늘 눈여겨봐야 할 뉴스들 체크해드렸습니다. 이어서 날씨 정보 알려드립니다. 오늘 봄 기운이 가득하겠습니다. 하늘도 맑고 공기도 깨끗하겠는데요. 아침에는 다소 쌀쌀하지만 기온은 금세 오르면서 한낮에는 평년 수준의 기온 나타나겠습니다. 이번 주 계속 포근합니다. 서울의 낮 최고 기온 20도 안팎을 유지하겠고요. 남부지방은 대체로 더 높은 기온 보이면서 무척 따뜻하겠습니다. 현재 출근길 충남과 호남 일부 지역에 짙은 안개가 끼어 있습니다. 가시거리 500m 미만으로 짧아져 있습니다. 속도 줄이고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18도, 광주 20도, 대구는 22도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북한도 함흥의 최고 기온이 22도로 우리나라와 비슷하겠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더 높겠습니다. 서울이 21도까지 오르겠고요. 밤부터 제주와 전남 해안에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산에 불을 질러놓고는 119에 직접 신고해서 신고자 행세를 한 40대 방화범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기지로 덜미를 잡혔습니다. 술 냄새를 풍기면서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에 방화일 수도 있겠다고 직감했다고 합니다. 문상혁 기자입니다. 소방대원이 흙을 뿌려 진화를 시도합니다. 주말 오후 서울 도봉동 야산에 난 불입니다. 44살 허모 씨가 라이터로 불을 지른 겁니다. 허 씨는 범행을 감춘 채 119에 2번이나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수상한 낌새를 알아차렸습니다. 술 냄새가 나고 보통 사람들보다 더 당황스러워하는 거예요. 안절부절하고. 그래서 이게 왜 이럴까 이분이 왜 이럴까 그때부터 의심을 시작하겠죠. 경찰은 자리를 뜬 허 씨를 다시 추적했습니다. 119 신고자 17명의 목소리와 연락처를 일일이 확인했습니다. 결국 체포된 허 씨는 사회에 불만이 있어 범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119 구조대원이 구명 튜브를 끼고 빠르게 헤엄칩니다. 자, 땡겨 더 빨리! 나무를 잡고 버티던 남성이 구조됩니다. 74살 신모 씨가 발을 헛디뎌 70m 높이 절벽 밑으로 떨어졌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구조대는 밧줄을 타고 암벽을 올라가 4시간 만에 구조했습니다. 신 씨는 가벼운 찰과상만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JTBC 문상혁입니다.
부산 일본 영사관 인근에 놓여있던 강제징용 노동자상을 부산시가 철거한 것을 두고 시민단체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외교적 마찰 때문에 안 된다는 입장인데요. 시민단체가 항의 집회를 연 데 이어 공무원 노조도 오늘부터 오거돈 부산시장의 출근길을 막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배승주 기자입니다. 천으로 둘러싸인 조형물이 차량으로 옮겨집니다. 강제징용 노동자상입니다. 사흘 전 부산시가 철거하는 장면입니다. 시민단체 회원들이 막아서지만 역부족입니다. 노동자상 철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해 5월 1일 노동절에 부산 일본 총영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 옆에 처음 놓였습니다. 그런데 동구청이 철거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지난 3일절에 이곳에서 100여 미터 떨어진 거리에 임시로 놓였습니다. 이번엔 부산시가 행정 대집행에 나선 겁니다. 시민단체와 민주노총 회원 등 100여 명이 휴일 항일 집회를 열었습니다. 불법 강제 철거라고 규탄했습니다. 앞으로 대화를 하자고 해놓고 뒤에서는 기습 철거를 하는. 부산시는 노동자상을 일제강제 동원 역사관으로 옮겼습니다. 외교적 마찰 등을 이유로 역사관에 설치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공무원 노조 측은 오거돈 부산시장의 출근을 저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 1일 노동절 대규모 집회도 예고했습니다. JTBC 배승주입니다. 최근 보행자 교통사고는 줄어들고 있지만 노인 교통사고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노인 보호구역, 이른바 실버존 숫자는 턱없이 부족한 데다 노인들이 자주 찾고 또 사고도 많이 나는 전통시장은 지정 대상에서 빠져 있는 등 그 기준도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데요. 그 실태를 김재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영등포 시장 앞입니다. 건널목을 건너는 사람 대부분은 노인입니다. 차도로 뛰다가 가까스로 버스를 피하는가 하면 정차한 차와 오토바이 사이를 위태롭게 걸어갑니다. 건널목에 켜진 빨간 신호등이 무색합니다. 그럼 차가 와서 가는 거야. 그러다가 또 아슬아슬하게 해서 그냥 딱 쓰고. 차들이 속도를 별로 안 줄여요? 여기는 속도 많이 안 줄이지. 살짝 그냥 가잖아. 이곳은 청량리 시장 한복판입니다. 제가 서 있는 곳은 차도인데요. 차도와 인도 구분이 되지 않다 보니 이렇게 차와 사람이 뒤엉켜 있습니다. 보행자 대부분 시장을 찾은 노인들입니다. 나를 차가 넘고 갔어. 그건 내가 목격을 했지. 차 오는 것도 모르고 그냥 물건만 보는 거예요. 지난 2017년 이곳에서 일어난 노인 교통사고는 11건. 거의 한 달에 한 번꼴로 서울 지역 1위입니다. 두 시장 모두 노인들이 많이 찾지만 노인 보호구역 실버존으로 지정돼 있진 않습니다. 도로교통법상 노인 보호구역은 요양병원이나 공원 주변 등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전통시장이 어떤 그 법에 따른 지정 어떤 그 요건에 해당하지 않았었어요. 노인 교통사고로 악명이 높았던 경동시장 앞 사거리입니다. 지난해 실버존으로 지정됐습니다. 인근에 요양병원이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실버존으로 지정되면 시속 50km 이하로 감속해야 하고 주정차가 금지됩니다. 하지만 보호구역임을 알리거나 차량 감속을 유도하는 표지판은 찾기 힘듭니다. 종로 탑골공원 옆 라키거리입니다. 노인 보호구역 팻말이 있지만 그 뒤로 불법 주차 차량이 줄지어 있습니다. 서울 여의도의 한 스쿨존입니다. 잠시만 차를 세워도 학교 보안관이 이를 제지합니다. 학교 앞 차도는 구불구불한 일방통행로에 과속 방지턱, 속도 감지기도 있습니다. 스쿨존은 정부 지원을 받지만 실버존은 지자체 예산으로 시행됩니다. 전국의 실버존으로 지정된 곳은 스쿨존의 10%에 불과합니다. 숫자가 적을 뿐만 아니라 관리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상황. 지난 5년 동안 보행자 교통사고는 감소하고 있지만 노인 보행 교통사고는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JTBC 김재현입니다. 현지 시간 지난 11일 워싱턴 한미 정상회담 이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을 잇따라 나타냈습니다. 다만 김정은 위원장은 미국이 지금의 계산법을 접어야 한다고 강조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빅딜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반도 비핵화 시기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돌파구는 찾지 못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중재자, 촉진자 역할을 맡은 우리 정부의 노력이 그래서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과 한 걸음 더 들어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김정은 위원장의 지난 12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부터 살펴보죠. 미국이 올바른 자세를 가지고 우리와 공유할 수 있는 방법론을 찾는 조건, 이 전제 조건을 내세우긴 했습니다만 3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내놨습니다. 네, 사실 미국이 북한하고 실무회담 하자라고 제안을 했다는데 네. 북한이 이제 거들떠보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내부에 저렇게 바쁜 행사들도 많고 그렇지만 입장 정리가 안 됐는데 이제 입장 정리가 돼서 김정은 위원장이 자기의 해법을 내놓은 거죠. 12월 말까지는 기다려 보겠지만 네. 그 이상은 아니다. 내년에 되면 어차피 트럼프 대통령 대선으로 바쁘니까 그때 회담이 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이제 보고 그러나 이제 회담할 정상회담 다시 한번 할 용의는 있지만 네. 미국이 지난번처럼 하노이 정상회담처럼 신의를 저버리는 행동을 한다면 그런 정상회담은 전혀 관심이 없다.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의 머릿속에는 자기는 낮은 수준이지만 단계적으로 북핵 문제를 해결하고 또 제재를 해결하고 한반도 평화를 구축하기 위해서 이번에 모종의 합의를 하려고 서명하러 갔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목표 지점을 바꿔가지고 뜬금없는 제안을 해서 그 판이 깨졌는데 이거는 작년 6월에 센토사 합의에서 얘기한 상호 간의 신뢰 조성이 한반도 평화를 조성하고 북핵 네. 문제 해결하고 북미 관계를 재정상화하는데 이게 지름길이다. 이렇게 얘기한 우리의 합의를 트럼프 대통령이 어긴 것이다. 이렇게 보는 관점인 거죠. 그리고 북한의 입장에서 본다면 적어도 30년 이상 북핵 문제를 국제사회에서 불량 국가라는 낙인을 찍히고 또 제재를 받으면서 개발했는데 이제 제재만 풀어줄 테니까 핵을 포기해라. 네. 그건 30년 동안 북한은 완전 허송세월 한 거잖아요. 그 정도는 북핵에 대한 그 가격이 잘못 책정된 거다. 그 계산이 잘못됐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제재 해제 문제 때문에 미국과의 순회회담, 미국과의 정상회담에 집착할 필요는 없다. 이런 네. 얘기도 같이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좀 무서운 얘기인 네. 게요. 제재 해제에 연연해하지 않겠다. 그리고 일본의 북한을 대변하는 조선신보에서 뭐라 그랬냐면 그러면 제재 해제는 요구 안 할 테니까 다른 걸 내놔라.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핵을 개발한 건 군사적인 안보, 그 체제 안보 때문에 한 건데 그렇다면 다른 거를 내놓을 준비를 해야 된다. 그 뭐 주한미군 철수라든지 아니면 뭐 한반도에 핵은 아예 들여놓지 않겠다든지 뭐 이런 군사적인 거를 내놔야 될 거다. 근데 미국이 그걸 하겠냐? 그래서 리용호 외무상이 지난번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이제 성과 없이 끝난 다음에 한 브리핑에서 하는 얘기가 우리가 군사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이 아직 준비가 안 되고 거북스러워할 네. 거기 때문에 지금 우리한테 가한 제재나 좀 풀어달라고 했는데 그걸 못 해주겠다니 너무 의아하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다른 걸 내놓으라라고 할 수 있고 또 북한 내부로는 이게 장기전으로 갈 것 같으니까 제재가는 지속된다는 각오하에 자력갱생으로 극복해야 네. 된다라고 다 이렇게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도 내심 좀 부담을 가져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죠. 네, 제재 해제에 연연하지 않겠다. 그리고 자력 갱생하겠다. 뭐 이런 내용들을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데 네. 실제로 북한의 현실은 어떻다고 보십니까? 제재 해제가 꼭 필요한 상황 아닙니까? 그 제재 해제가 필요한 것은 북한이 잘 사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필요하죠. 네. 그런데 제가 국제정치학 수십 년 동안 공부해본 바에 의하면 어느 나라가 국제적인 압박으로 항복하거나 아니면 붕괴한 적은 뭐 좀 본 적이 없습니다. 아하. 쿠바처럼 그렇게 작은 나라도 미국의 제재를 60년 이상 버티고 요번에 한 2년 전에 관계 재정상화했잖아요. 그때도 고개 빳빳이 세우면서 했지 고개 숙이면서 한 게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북한은 중국이라고 하는 아주 가까운 우방국에다 초강대국으로 성장하고 있는 이웃 나라도 있고 그리고 자력갱생으로 수십 년 동안 살아왔는데 지금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이 몇 년 제재했다라고 30년 동안 그 체제 명운을 내놓고 개발한 핵을 네. 내려놓겠느냐. 그러니까 제재가 효과가 없다는 게 아니고요. 제재만으로는 이게 북한이 핵을 내려놓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그러니까 예. 북한의 입장에서는 눈높이를 조금 낮추면 네. 충분히 버틸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럼요. 있겠군요. 제가 볼 때는 뭐
그 북한이 어려워지는 건 분명하지만 핵을 내려놓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저 이란 같은 나라도 미국을 포함해서 안보리 5개국에다 독일까지 협상을 해서 6개국 대 이란과 합의를 했는데 그래 놓고서는 미국은 대통령이 바뀌었다고 트럼프 대통령,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하니까 난 안 지키겠다 그랬잖아요. 이런 것들을 미국은 자기들이 한 행동은 하나도 생각을 안 하고 그러면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이 빅딜로 해가지고 한 번에 핵을 상당히 포기해 놓고 이제 미국에 대해서 어떤 억지력도 없는데 미국이 다음 대통령 들어와서 이거 난 트럼프 싫으니까 나 약속 안 지킨다 그러면은 과연 뭘로 보장해 주겠습니까? 거꾸로 생각, 역지사지를 해본다면 따라서 제가 볼 때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 빅딜 아니면 안 하겠다라고 한다면 저는 북핵 문제 해결은 가망성이 없다. 마치 우리 보수 언론에서도 조금만 더 제재 가하면 북한이 항복하고 나올 것처럼 생각하는데 저는 그건 오산이라고 봅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도 3차 회담이 열린다면 좋을 것이다. 이렇게 화답을 했습니다. 북미 대화 그리고 3차 북미 정상회담도 뭐 열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긴 합니다만 북한이 연말까지로 시한을 제시했기 때문에 그다지 뭐 이렇게 막 서둘러서 뭐 2, 3개월 안에 뭔가를 다시 회담을 추진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나 우리나 역설적으로 연말까지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계속된다.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연말까지는 도발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자기가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재선 가도의 북핵 문제가 언제 실적을 내면 가장 효과적인가를 생각할 테고요. 그러나 이제 계산법을 바꾸라고 하는 그런 김정은의 요구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미국 언론에서는 우리 언론에서 주목하고 있는 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 문재인 대통령의 말씀을 한마디도 말씀을 듣기도 전에 기자들한테 얘기했던 빅딜이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거다라고 했지만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설득을 안 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머릿속에 무슨 생각할지는 모르는데 우리 언론은 오늘 아침 신문까지 제가 보니까 상당히 이건 한미 정상회담 성과 없었다 이렇게 보는데요. 그건 모르는 겁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트럼프 행정부의 생각이 조금 바뀐 건 지금부터 나타나는 것이지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 하기 전에 한 얘기로 그것이 미국의 입장이라고 보기는 그럼 정상회담 뭐 하랍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오후에 이제 밝히시겠지만 제가 볼 때는 문재인 대통령한테 약간의 뭐 중재자 역할 위해서라도 뭔가 설득을 한다면 우리도 회담에 나가겠습니다. 뭐는 언지를 틀림없이 줬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굿 이너프 딜이라든지 또 제재를 완화해줘도 이것이 다시 불가역적인 게 아니라 북한이 약속을 안 지키면 다시 가함된다고 하는 스냅백이라든지 이런 걸 엮어서 미국을 설득했을 테고요. 그다음에 김정은 위원장한테는 지금 이 기회를 놓치면 당신이 생각하는 국가 개발 이거는 물 건너간다. 남북 경협도 사실상 어렵다. 다시 설득해 본다면 김정은 위원장도 조금 입장을 완화하면 2월 말에 사실은 낮은 수준으로 합의가 이미 됐었기 때문에 조금만 그 개선된 안을 가지고 합의를 할 수 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5월 말, 6월 말에 일본을 오거든요. 그러니까 5월 말, 6월 말에도 북미 정상회담 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 정부를 향한 메시지도 시정 연설을 통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중재자, 촉진자 행세를 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가 돼야 한다. 실천적 행동으로 그 진심을 보여주는 용단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건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정은 위원장은 하노이에서 합의 안 된 게 트럼프 대통령의 신의 위반이었다. 그렇다면은 한국이 제3자로서 미국이 잘못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 정부에서 지금 미국이 잘못했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거를 중재자가 아니라 당사자로서는 이번에는 미국이 잘못했다 이렇게 해달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남북 관계에서 남북 정상회담 같은 걸 할 때 이렇게 가만히 보면 우리가 북한을 지원하는 얘기를 하고 뭔가 형님으로서 도와준다 이런 식의 얘기가 되는데 말만 했지 행동은 안 한 거 아니냐. 그리고 그런 거를 못 도와준 이유가 미국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섭섭하다. 좀 더 적극적으로 남북 경협에 나서라.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미국 놓지 말고 좀 해라. 이런 메시지를 주는 게 아닌가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어떤 입장을 밝힐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오는 6월 오사카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과는 정상회담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과거 정치적으로 중요한 고비 때마다 이른바 한국 때리기로 재미를 봤던 아베 총리가 이번에도 같은 전략을 쓰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정혜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베 일본 총리는 미국, 중국, 러시아 등과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월 말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입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이 명단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교도통신은 아베 총리가 한일 정상회담 개최에 소극적인 태도를 주위에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빈손으로 오는 문 대통령과 대화를 하더라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정부 핵심 관계자의 말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한일 정상회담은 지난해 9월 미국 뉴욕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이후 레이더 겨냥 논란이 불거졌고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등이 나왔습니다. 특히 최근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와 관련해 세계 무역기구 WTO가 한국의 손을 들어준 것도 이런 방침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에선 아베 정권의 책임론까지 불거진 상황. 이 때문에 일본 정부가 여론의 화살을 한국으로 돌리려는 일종의 노림수를 썼다는 지적이 높습니다. 실제로 일본은 한국과 문제가 불거져 강경한 입장을 보일 때마다 지지율이 올랐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JTBC 정혜성입니다. 네, 강원도 산불을 계기로 소방관들의 처우가 지금보다 나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서울에 비해서 지방은 인력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 인력 문제는 불을 끄기 위해 현장에 투입되는 시간 등을 늦추는 중요한 문제인데요. 그런데 그 지역 재정 상황에 따라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먼저 이주찬 기자입니다. 강원도 정선의 119 안전센터에 비상 출동 명령이 떨어집니다. 근무 인원은 5명. 펌프차 2대와 구급차 1대에 각각 나눠 타고 신속히 출동합니다. 법정 기준에 따라 10명이 현장에 투입돼야 하지만 그 절반만 차에 오른 겁니다. 화재 진압용 펌프 차량입니다. 인원이 없다 보니 이렇게 혼자서 운전을 하고 내려서 화재 현장에서 옷을 갈아입은 뒤에 호수를 연결해서 사고 현장에 불을 끌어가거나 인명을 구조하게 들어가게 되는데요. 1초가 가까운 초동 진압 상황에서 이렇게 시간을 낭비하게 됩니다. 구급대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 최소 3명은 구급차에 탑승을 해야 되는데 현재처럼 2명만 탑승할 경우 1명은 운전을 하고 1명만 환자를 돌봐야 되기 때문에 힘든 점이 있습니다. 그나마 서울에선 법이 정한 기준의 소방 인원을 90% 정도 확보하고 있지만 강원도는 68%, 충남과 전남은 60% 수준에 그칩니다. 장비를 구입하거나 유지보수하는 데 들어가는 소방관 1인당 사업비도 서울과 비교해 수백만 원씩 적습니다. 결국 지역 재정 상황에 따라 소방안전 수준에도 차이가 나고 있는 것입니다. 시도 경계를 넘는 출동 건수는 연평균 1,370여 건. 소방관들의 국가직 전환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입니다.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10명 중 8명은 소방관을 국가직으로 전환하는데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 소방관 국가직 전환은 여야의 의견 차이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JTBC 이주찬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반짝 고용이 돼서 일당 10만 원을 받는 비정규직 신분의 특수 진화대 소식도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이번에 강원도에서 산불이 났을 때 밤새도록 불을 끄면서 1차 저지선을 만든 사람들이었습니다. 장비도 제대로 지원받지 못하고 최전선에서 일하는 이들, 정부는 이들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최재원 기자입니다. 소방차가 닿기 힘든 산속에 호스를 끌고 올라가 불을 끕니다. 산림청 소속 특수 진화대입니다. 강원 산불 진압 당시 썼던 장비들을 펼쳐보니 산소 마스크 같은 전문 장비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 분진 마스크가 새까맣게 변할 때까지 불을 껐습니다. 가래도 많이 뜯고 코를 풀면 검은 콧물 같은 게 많이 나오죠, 쟤들이. 다른 장비들도 조악합니다. 이 신발 같은 거는 한두 달만 신으면은 이런 데가 해지는 경우가 허다해요. 그냥 못 꿰매서 쓰시거나. 그럼요. 비정규직 신분인 탓에 당장 걱정은 여름 장마철입니다. 6월이면 계약이 끝나고 2달간 일이 없습니다.
또 그 2달 동안은 저희가 생활비가 없으니까 좀 어렵게 생활을 해야 되는데 인력 사무실 나가서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후엔 체력 검정 등의 채용 과정을 다시 거쳐야 합니다. 불안한 고용 탓에 330명 대원 가운데 20대는 32명뿐입니다. 힘든 점도 많은데 보람도 엄청 큰 것 같습니다. 계속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무기계약직 전환을 검토 중입니다. JTBC 최재원입니다. 네, 65세가 넘는 노인 10명 가운데 1명이 앓고 있다는 치매. 앞으로 30년 안에 환자가 200만 명이 넘을 거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얼마 전에 드라마에서 배우 김혜자 씨의 치매 환자 연기 관심도 많이 받았었는데요. 하지만 아직도 내 일은 아니라는 인식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혜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내 이름은 홍광표고 나이는 78입니다. 내 이름은 나정희이고 그다음에 나이는 73입니다. 당사자도 가족도 쉽게 받아들이긴 어려웠습니다. 나도 잘 못 알아봤어요. 아저씨가 누군데 우리 집에 있느냐고 애들도 잘 모르거든요. 아니 방방했지. 이게 진짜 치매인가. 평생을 함께한 배우자의 낯선 모습은 두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환자도 답답했지. 보호자들 입장에 보면은 어지러우고 감추고 안 했다. 내가? 대부분 그래요. 근데 나는 그런 일 없는데. 고된 젊은 날을 보낸 뒤 맞닥뜨린 병이었기에 더 원망스러웠습니다. 가족의 생계를 위해 안 해본 일이 없었고 때로는 길고 외로운 타국 생활을 견뎌야 했습니다. 사우디에서 그 열대 가져 뜨거운 모래사장에서 일을 했는데 거기 가서 4년을 있었습니다. 이들이 치매에 맞서기 위해 선택한 방법은 병을 받아들이고 밝은 생활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누구나 다 그런 일이 있을 거다 생각을 하고서 이제 그때 넘기는 거죠. 틈나는 대로 사람을 만나고 매일같이 노래하고 새로운 걸 배워나갔습니다. 기억은 흐려져 가지만 좌절 대신 매 순간을 즐기는 법을 배웠습니다. 여기 오는 게 더 즐거워요. 나는 여기가 진짜 좋아서 일찍 제일 먼저 와고 여기 있는 친구들하고 놀고 그래요. 중앙치매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1명이 인지증을 앓고 있습니다. 이들이 바라는 건 인지증을 조금 더 친숙하게 내일처럼 받아들여 주었으면 하는 겁니다. 치매 환자를 그냥 이상한 애들 보지 말고 조금은 내 가족같이 좀 대해줬으면 좋겠더라고요. JTBC 하혜빈입니다. 소셜미디어 페이스북 또 인스타그램의 주요 서비스가 전 세계 대부분 지역에서 접속이 잘 되지 않는 일이 또 있었습니다. 이 접속 장애는 지난달 이맘때도 있었는데요. 보도국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재승 기자, 국내에서도 역시 장애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복구는 된 겁니까? 네, 모니터링 사이트인 다운디렉트닷컴에 따르면은 미 동부 표준시 기준으로 어제 오전 6시 30분부터 전 세계 대부분 지역에서 페이스북 접속 장애가 발생했습니다. 유럽과 아시아에서도 장애가 일어났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일부 지역에서 장애가 난 것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의견 상황이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은 지난달 13일에도 전 세계에서 약 14시간 동안 접속 장애를 일으킨 바 있습니다. 페이스북은 올해만 벌써 3번째 글로벌 접속 장애인데요. 페이스북 측은 이번 사태에 대해서 즉각적인 대응을 내놓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30년 독재를 마감한 아프리카 수단에서 시위대가 즉각적인 문민정부 구성을 군부에 재차 촉구했습니다. 혼란을 수습하겠다고 나선 이 수단 군부는 2년 안에 문민정부가 수립될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시위대는 즉각 문민정부를 수립하라며 국방부 앞에서 시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수단 군부가 바시르 정권에 충성한 세력이 여전히 대부분인 탓에 시위대는 군부가 계속 권력을 쥐는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 남부 쪽은 지금 토네이도 때문에 비상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미 국립기상청은 미국 시간 14일 텍사스주와 미시시피주
등에서 최고 시속 225km에 달하는 이 토네이도가 덮쳤다고 밝혔습니다. 나무가 뿌리채 뽑히고 또 가옥 지붕이 날아갔다고 현 상황을 전했습니다. 방재 당국은 미시피주에서 토네이도에 뽑힌 나무가 이 트레일러를 덮치면서 90대 노인이 숨지는 등 최소 3명이 숨지고 또 20여 명이 부상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토네이도로 인해 정전된 가구는 14만 호에 달했습니다. 이어서 친딸을 살해 복역 중인 70대가 가족의 진정서 제출로 중한 처벌을 받은 데 앙심을 품고 조직폭력배를 동원해서 가족들을 협박했다라는 소식인데요. 74살 A씨는 지난해 10월에 부산의 한 학교에 조폭을 보내서 교사인 며느리에게 문신을 보이며 욕설하는 등 13차례에 걸쳐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아내가 운영하는 주점에 고의로 미성년자를 출입시켜서 청소년 보호법 위반으로 단속되도록 하는 등 4차례에 걸쳐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어서 방금 들어온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이 다음 주에 성사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복수의 러시아 현지 소식통이 조금 전에 밝혔습니다. 러시아와 또 북한의 관계에 정통한 이 소식통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국내 행사 참석차 오는 24일쯤에 극동 지역을 방문할 예정이라면서 이 무렵에 그동안 계속 논의가 되었던 러시아와 북한 이 정상회담이 실제로 열릴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아침엔 지금 JTBC 이재승입니다. 월요일 날씨 키워드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완연한 봄, 한낮 폭은, 그리고 안개 요인데요. 오늘 하늘도 맑고 공기도 깨끗해서 완연한 봄 즐길 수 있겠습니다. 낮 기온 서울이 18도, 대구는 22도까지 오르는 등 무척 포근하겠습니다. 출근길 안개에는 유의하셔야겠는데요. 현재 충남과 호남 지역에 가시거리 500m 미만으로 짧아져 있습니다.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날이 좋으니까 상쾌한데요. 기분까지 좋아진다. 이것이 봄이다 라며 설렌다는 분들 있었고요. 놀러 가고 싶은 날씨다. 집에서 뒹굴뒹굴 하는 것도 좋겠다고 뭘 해도 좋은 날이라고 전해주신 분도 있었습니다. 이번 주 계속 포근합니다. 봄이 길지 않기 때문에 마음껏 즐기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키워드와 SNS로 만나본 날씨였습니다. 검찰 김학의 의혹 수사단이 이세민 전 경찰청 수사기획관을 어제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서 조사했습니다. 이 전 기획관은 2013년 3월 경찰의 내사 당시 수사팀의 실무를 책임졌던 인물이죠. 청와대 수사 외압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전 기획관은 당시 정황이 담긴 업무 일지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주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13시간 반이 넘는 조사를 받고 나온 이세민 전 수사기획관이 2013년 당시 수첩을 꺼내들었습니다. 제가 지금 들고 있는 것이 당시에 제가 작성한 경찰 업무 일지입니다. 이 내용을 복사해서 사본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이 전 기획관은 당시 김학의 전 차관 수사 과정에 청와대에 외압이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해왔습니다. 이를 뒷받침할 증거로 수첩을 제출한 겁니다.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경찰이 제대로 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선 사실과 다르다고 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알고 있는 사실과 다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진술했습니다. 이 전 기획관은 지난 2013년 3월 경찰이 김 전 차관 의혹에 대해 내사할 때 수사실무를 책임지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같은 해 4월 갑자기 이 전 기획관은 경찰대 학생지도부장으로 인사발령이 났습니다. 사실상 좌천 인사인 건데 수사를 진행해 불이익을 받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갑자기 이제 발령이 났는데 발령이 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지난 12일에 이어 이 전 기획관을 다시 불러 조사한 검찰은 당시 외압이 있었는지 본격적으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JTBC 연지환입니다. 지난 2013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을 내사했던 이세민 전 경찰청 수사기획관이 참고인 조사를 받았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6년 전 당시 수사 상황을 기록한 업무 일지를 검찰 수사단에 제출했습니다. 수사단은 조만간 성범죄 피해를 주장한 여성도 불러서 조사할 방침입니다. 양지열 변호사와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이세민 전 경찰청 수사기획관 2013년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내사했던 인물인데 그해 4월에
경찰대 학생 지도부장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이게 좌천성 인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봐야겠죠, 네. 사실. 그러니까 2013년 3월 18일에 경찰에서는 본격적으로 내사에 들어가서 수사에 착수를 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그러고 김학의 전 차관이 바로 자리에서 물러났고 일주일여 만에, 그리고 이세민 지금 기획관 같은 경우가 경찰대 학생 지도부장으로 갔거든요. 네. 그러니까 경찰청 본청에서 수사를 담당했던 사실상의 책임자였는데 갑작스럽게 아무래도 수사 실무와는 관계가 없는 경찰 대학으로 갔다는 것은 좌천성이라고 봐야겠고, 그 이후에도 본청으로 결국 돌아오지는 못하고 지방청을 근무를 하다가 퇴임을 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결국 문제가 돼서 경찰 내에서는 자리를 잃었다라고 평가를 해야겠죠. 네, 당시 수사 상황 기록이 담긴 업무 일지, 사본을 제출했다고 하는데 네. 여기에 중요한 내용들이 담겨 있다고 한다면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겠습니까? 수사 외압, 수사 방해 의혹과 관련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뭐가 문제가 되냐면 지금 현재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 당시에 민정수석이었죠. 민정수석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그때 경찰로부터 제대로 보고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김학의 전 차관이 문제가 있는 인물이라는 걸 모르는 상황에서 청와대는 임명을 했고 그 강행한 것 때문에 자리에서 물러나지게 됐고 그 책임을 경찰에게 물은 것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기획관 같은 경우는 2013년도에 업무일지라고 하는 게 결국 경찰청에서 발부한 수첩 있지 않습니까? 네. 뭐 JTBC나 다른 데서 공식적으로 나오는 로고가 찍힌 2014년 수첩, 그 얘기는 다른 게 아니라 이걸 만들어낼 수 없었다라는 그런 얘기인데, 그 수첩에 자세하게 뭐 경찰이 직접 청와대에 찾아가서 2명가량이 문제가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이들을 임명을 강행하면 안 된다라는 게 구두 보고도 있었고 서면 보고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시의 상황을 그대로 적어놨기 때문에 이 부분이 결국에는 경찰에서는 다 보고를 했었고, 뭔가 김학의 전 차관이 잘못 임명된 책임을 네. 결국엔 경찰 측에 넘기기 위해서 곽상도 수석은 경질이라는 표현을 했던 게 아니냐. 그리고 그 이후에 청와대에서 잘못된 인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임명을 강행을 했고 실제로 문제가 있다는 게 세상에 밝혀지게 되면 결국 이게 당시에 박근혜 정권에 타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잘못된 책임을 경찰에 돌리기 위해서 경질성 인사를 했다, 문책성 인사를 했다, 이런 부분이 이제 직권남용 혐의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을 밝히는데 업무 일지가 있다라면, 그리고 그게 사실로 밝혀진다라면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는 거죠. 네, 그런데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경찰 인사는 자신의 권한 밖이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직권남용과 상관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당시에 이제 법적으로 봤었을 네. 때 경찰청 인사와 관련된 부분은 직접적으로는 정무수석실을 산하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민정수석실을 담당했었기 때문에 우리는 경찰청 인사와 관계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겠죠. 네. 그러니까 인사를 책임지고 있는 게 정무 라인은 맞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총괄하는 책임 같은 경우는 민정 라인이 있었다, 민정수석 라인이 있었다라는 게 또 보통의 의견 아니겠습니까? 그때 당시로서는 또 한 부분은 또 경찰청 말고 공직기강 비서관실도 있었기 때문에 각각의 업무 분야가 어떻게 됐었고 실제로 그분들을 다 통합을 해서 관리할 수 있는 책임이나 권한이 민정수석실에 있었는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결국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다른 쪽으로부터 비서실장으로부터 지시를 받아서 이런 어떤 문책성 인사를 했었던 것인지 이 부분을 밝혀내는 게 현재 대검찰청의 수사단의 몫이겠죠. 네, 이세민 전 수사기획관뿐만 아니고 김학배 당시 수사국장도 관련해서 뭐 인사 조치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네, 김학배 수사국장, 그다음에 이명교 특수수사과장, 방기수 정보범죄과장, 지휘란 전체가 비슷한 어떤 인사를 받았거든요. 그거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 조사를 해야겠죠. 그게 결국에는 전체 라인에 대해서 이렇게 뭔가 문책성 인사를 받았다고 한다라면, 그리고 사실은 경찰로서는 책임질 만한 사유가 없었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라 이미 김학의 전 차관이 임명되기 전부터 수차례에 걸쳐서 만류를 하는 입장이었다고 한다면 그 이후에 이 잘못된 인사가 잘못된 것이 청와대가 자신들의 책임을 벗어나기 위해서 경찰에게 직권남용을 해서 문책성 인사를 했다라는 게 밝혀져야겠죠. 네, 별장 성접대와 관련된 동영상, 고화질의 동영상이 지난주에 공개가 됐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그 동영상 같은 경우에는 동영상 내에서 이게 어떤 성폭행이 직접적으로 있었다라기보다는 그 동영상을 보게 되면 김학의 전 차관이라는 것이 거의 명확해 보이고, 또 김학의 전 차관이 배경이 됐던 부분들이 별장, 현재 수사의 의혹을 받고 있는 별장이라는 것이 명확하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근데 김학의 전 차관 같은 경우에는 윤중천 씨와 전혀 아무 관계가 없다라고 수사 과정에서 강변을 했었거든요. 그럼 경찰에서 이 자료를 검찰에 넘겼을 때는 윤중천 씨와 김학의 전 차관이 성접대가 됐든 아니면 성폭행이 됐든 관계가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간접 증거로서 제출을 했던 것인데,
검찰에서는 당시 그 영상을 받아보고도 김학의 전 차관과 윤중천 씨와 특별한 관계가 없다. 그리고 접대도 사실이 아니다. 그리고 폭행 같은 경우에도 여성들이 자발적으로 한 것이다라는 네. 식으로 다 무혐의 처분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검찰의 수사가 그렇다면 잘못된 게 아닌가라는 강력한 증거가 될 수가 있는 거죠. 네. 김학의 수사단 이번 주에 성범죄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여성도 불러서 조사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성범죄 관련 수사도 뭐 본격적으로 진행이 된다고 보면 될까요? 아직은 이제 과거사위원회에서도 정식적으로 성범죄와 관련된 공고를 한 건 아니죠. 네. 그러나 이제 검찰의 수사단을 꾸미는 과정에서는 성범죄와 관련된 뭐 주요 경력이 있는 검사가 포함이 됐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다면 수사를 하겠다는 것이고요. 여성 같은 경우에는 1차, 2차 무혐의 처분을 받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내가 이제 강제로 동원된 게 아니란 취지로 진술을 했다가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해서 완벽하게 무혐의 처분이 되니까 고소를 통해서 사실 당시에 피해를 입은 것이 나였다는 사실을 밝혔는데 검찰에서는 어찌됐든지 이 여성의 진술이 그러니까 처음에 부인을 했었기 때문에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또 무혐의 처분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다시 나가서 왜 그러면 검찰에서 당시에 어떤 식으로 질문을 했고 어떤 식으로 수사를 했었고 혹시라도 검찰에서 수사 자체를 처음부터 그냥 무혐의로 처분을 하기 위해서 수사를 했던 게 아니냐라는 부분. 그러면 이건 또 다른 어떤 직권남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성범죄보다도 그 검찰의 무혐의 처분이 됐던 과정을 돌아보는 수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여성의 경우에 윤중천 씨가 김학의 전 차관에게 돈 봉투를 건네는, 흰 봉투를 건네는 모습도 목격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뇌물수수에 대한 혐의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뇌물수사와 관련돼서는 지금 이제 윤중천 씨의 주변 인물들 당시에 같이 사업을 했다거나 아니면 직접적으로 영상, 조금 전에 말씀하신 문제가 됐던 영상을 제작했던 윤중천 씨의 조카라든가 이런 사람들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아직 간접적인 증거 말고는 특별한 증거를 네. 찾지는 못한 것으로 보여요. 결국에 윤 씨가 입을 열어야 되는데 윤 씨가 입을 열어서 내가 어떤 시점에 김학의 전 차관에게 얼마가량을 건넸었고 그다음에 그 모습을 이제 지금 피해 여성이 봤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좀 정황들이 맞춰지게 되는 거죠. 네, 일단 수천만 원을 건넸다는 진술은 했다고 전해지지 않았습니까? 네, 좀 구체적인 진술이 필요하겠군요. 뇌물 같은 경우 항상 이게 네. 정확한 시점에서 얼마만큼이 건너가느냐 입증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결국 얼마만큼 윤 씨가 적극적인 진술을 하느냐에 따라 있는데 그 진술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윤 씨로 하여금 입을 열게끔 만드는 간접적인 어떤 증거들도 필요한 상황이라는데 아직까지는 검찰에서 말씀드린 주변 인물들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특별한 증거를 찾지는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양지열 변호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 장자연 씨 사건의 유일한 증언자인 배우 윤지호 씨가 어제 자신이 쓴 책 13번째 증언의 북콘서트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국정농단 사건과 땅콩 회항 사건의 공익 제보자로 알려진 노승일 씨와 박창진 씨 그리고 100여 명의 시민이 모여 윤 씨를 응원했습니다. 김태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지호 씨가 무대 위로 오릅니다. 13번의 증언을 마친 바 있습니다. 이젠 16번이 됐고 사실은 유일한 목격자가 아니라 유일한 증언자고요. 윤지호 씨는 국회에서 자신이 출간한 책의 북콘서트를 열었습니다. 고 장자연 씨의 사망 10주기를 맞아 출간된 책 제목은 13번째 증언. 윤 씨는 이 책을 쓰게 된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물론 언니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하는 부분도 있지만 추후에 계속 나이가 들어갈 텐데 과거의 제 모습을 돌아봤을 때 창피하고 싶지 않았어요. 공익 제보자로 알려진 노승일, 박창진 씨도 함께 자리했습니다. 이들은 힘들지만 용기를 내야 한다며 윤 씨를 격려했습니다. 그 책을 쓰는 동안은 어마어마한 고통이 많이 밀려와요. 이 책을 내서 우리는 이런 일을 당했지만 두 번째 있는 사람들은 이걸 이정표로 해서 10년간의 기다림 끝에 대중 앞에 당당히 나서서 또한 증언해줬다는 거 여기에 대해서 저는 정말 부러워요. 이날 모인 시민들도 윤 씨에게 응원의 마음을 담은 종이 비행기를 날리며 힘을 보탰습니다. JTBC 김태형입니다. 방탄소년단이 컴백하자마자 또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뮤직비디오가 유튜브에서 지금껏 가장 짧은 시간 안에 조회수 1억 뷰를 돌파하더니 컴백 무대는 미국 MBC 방송의 간판쇼에서 선보였습니다. 국내에선 한 음원 사이트에 접속자가 몰리면서 장애가 발생해 보상에 나서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이세누리 기자입니다.
Once again, BTS. 헐리우드 스타 엠마 스톤이 새 앨범을 들고 나온 방탄소년단을 소개합니다. 지난해 빌보드 정상을 2번이나 석권했던 방탄소년단이 미국 NBC 간판쇼 세터데이 나잇 라이브로 컴백했습니다. 지난해 5월 정규 3집으로 컴백할 때도 미국 빌보드 뮤직 어워즈에서 신곡 무대를 처음 공개한 바 있습니다. 컴백 무대보다 이틀 앞서 공개한 신곡은 이미 전 세계 음원 시장을 장악했습니다. 타이틀곡 작은 것들을 위한 시 뮤직비디오는 1억 조회수를 돌파했습니다. 세계 최단 신기록입니다. 국내 음원 사이트 멜론에선 지난 이틀간 접속장애도 발생했습니다. 접속자가 한꺼번에 폭주하면서입니다. 접속은 느려지고 실시간 순위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사용자들 불만이 커지자 멜론 측은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아티스트 음원 발매로 트래픽이 예상보다 많았다며 이용권을 가진 소비자의 이용 기간을 이틀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이세누리입니다. 네팔 에베레스트 지역의 한 공항에서 소형 비행기가 헬리콥터와 충돌해 3명이 숨졌습니다. 현지 시간 14일 이륙하려던 소형 비행기가 갑자기 미끄러지면서 활주로 근처에 세워져 있던 헬기와 부딪혔습니다. 비행기 조종사와 주변에 있던 경찰을 포함해 3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쳐서 병원으로 이송됐는데요. 당국이 공항을 일시 폐쇄하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시뻘건 불길과 함께 검은 연기가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미국 뉴저지주의 한 카페 건물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났는데요. 불은 몇 시간 만에 잡혔지만 밤사이 불길이 다시 살아나 건물 전체를 태웠습니다. 천만다행으로 인명피해는 없었는데요. 소방대가 불에 탄 건물 잔해를 정리하며 화재 원인 파악에 주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브라질에서 커다란 유성이 떨어지는 모습이 그대로 영상에 담겼습니다. 캄캄하던 하늘이 순간 대나처럼 밝아집니다. 브라질 남단에서 포착된 모습인데요. 커다란 유성이 대기와 마찰하며 폭발하듯 환하고 신비로운 빛을 뿜어낸 겁니다. 브라질의 한 과학자가 유성을 관찰하기 위해 설치해둔 카메라에 이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는데요. 과학자들이 유성에 잔해가 남아있을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반짝이는 별빛처럼 아른거리는 풍등의 불빛이 하늘을 수놓았습니다. 축제가 열린 중국 윈난성의 모습인데요. 사람들은 각자의 소망이 하늘에 닿길 바라며 조심스레 풍등을 띄웠습니다. 이날 수만 개의 풍등이 하늘을 밝혔는데요. 한 참가자는 풍등이 스스로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았다며 평생 잊지 못할 광경이었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다이버들의 천국으로 알려진 필리핀의 청정지역 엘니도에서 환상적인 다이빙 대회가 열렸습니다. 27m 높이에서 떨어지는 선수, 짧은 순간에도 화려한 묘기를 선보이는데요. 여자부에선 호주 선수가, 남자부에선 영국 선수가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우열을 가리기 힘들었던 아찔한 다이빙 모습들 함께 보시죠. 네, 월요일 아침입니다. 8시 3분 지나고 있습니다. 금호그룹 측이 결국 아시아나항공을 매각하는 쪽으로 채권단과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을 팔고 채권단의 자금 지원을 받는 방안인데요. 금호그룹 측은 곧 이 같은 자구안을 이사회에서 의결할 예정입니다. 조민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시아나항공의 주인이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채권단은 금호아시아나그룹과 협상 결과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금호 측 지분을 넘겨받는 조건으로 자금을 지원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매각이 확정되면 금호그룹은 금호산업이 보유한 아시아나항공 지분 33.47%를 팔게 됩니다. 그룹 매출의 60%를 차지하는 아시아나항공이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금호그룹은 버스회사인 금호고속과 건설사 금호산업만 남은 중견그룹으로 내려앉게 됩니다. 금호그룹은 올해 채권단 대출금 등 약 1조 3천억 원이 필요합니다. 채권단 지원 없이 금호그룹이 자력으로 마련하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번 매각으로 당장 이번 달 말부터 부채 만기가 돌아오는 유동성 위기는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금호그룹은 박삼구 회장 일가 지분 140억 원을 담보로 신규 자금 5천억 원을 지원해달라는 차구안을 제출했습니다. 향후 3년간 정상화를 하지 못하면 아시아나항공을 매각해도 좋다는 조건도 달았습니다. 하지만 채권단은 금호의 제안이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미흡하다며 거부했습니다. JTBC 조민주입니다. 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세 번째 북미 정상회담을 할 수 있다고 밝혔고 곧바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이에 화답을 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관련 입장을 밝힐 예정인데요. 4차 남북 정상회담 준비 등에 대한 내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북 특사를 보내는 것에 대해서 언급을 할지도 관심입니다. 조익신 기자입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3차 북미 정상회담의 필요성을 강조했던 문재인 대통령. 가까운 시일 내에 제3차 북미 회담이 열릴 수 있으리라는 그런 전망을 세계에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북미 정상이 긍정적인 메시지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평가입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한미 정상회담 결과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시정연설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서 대북 특사 파견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있을지 여부도 관심입니다. 대북 특사는 4차 남북 정상회담 준비는 물론 북한과 미국 사이에서 메신저 역할도 담당해야 합니다. 특사 후보로는 서훈 국정원장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청와대 내부에선 파견 일정이나 특사 명단을 발표하기엔 너무 이르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JTBC 조익신입니다. 네, 4월 임시국회 아직 의사 일정도 여야가 합의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또 발목을 잡고 있는 게 주식 문제로 논란이 되고 있는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인데요. 자유한국당은 오늘 이 후보자와 남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고 민주당은 정시 공세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청문 보고서 채택 기한인데 청와대는 오늘 안 돼서 재송부를 요청해도 결국 채택이 되지 않는다면 임명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유미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이미선 후보자와 남편 오충진 변호사를 대검에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경욱 대변인은 전형적인 작전 세력의 패턴이라며 부패방지법, 자본시장법 위반과 공무상 비밀누설죄 등의 혐의를 거론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모렴치 몰상식하다며 대통령은 계속된 인사 실패에 사과하고 인사 책임자를 즉각 경질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정치 공세가 도를 넘었다고 맞섰습니다. 그 실체적 진실이 밝혀져 가자 서둘러 범죄라고 단정하고 사건화하는 것이 독재 시절의 각종 조작 사건과 닮았습니다. 배우자인 오 변호사의 해명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한국당 주광덕 의원에게 토론을 제안하면서 강남에 괜찮은 아파트나 한 채 사서 갖고 있었으면 욕먹을 일이 아니었을 거라고 한 발언 등이 적절했냐는 겁니다. 조 의원은 후보자 배우자와 청문위원회 토론은 부적절하다며 조국 민정수석에게 토론을 하자고 역제안했습니다. 이미선 후보자 남편 뒤에 숨어 카톡질을 할 때가 아니라 국민들 앞에 당당히 나와 저와 맞짱 토론을 하기를 제안합니다. JTBC 박유미입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오는 6월 오사카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과는 정상회담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그간 정치적으로 중요한 고비 때마다 이른바 한국 때리기로 효과를 봤던 아베 총리였습니다. 정혜성 기자입니다. 아베 일본 총리는 미국, 중국, 러시아 등과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월 말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입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이 명단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교도통신은 아베 총리가 한일 정상회담 개최에 소극적인 태도를 주위에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빈손으로 오는 문 대통령과 대화를 하더라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정부 핵심 관계자의 말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한일 정상회담은 지난해 9월 미국 뉴욕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이후 레이더 겨냥 논란이 불거졌고 우리 대법원에 강제징용 배상 판결 등이 나왔습니다. 특히 최근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와 관련해 세계 무역기구 WTO가 한국의 손을 들어준 것도 이런 방침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에선 아베 정권의 책임론까지 불거진 상황. 이 때문에 일본 정부가 여론의 화살을 한국으로 돌리려는 일종의 노림수를 썼다는 지적이 높습니다. 실제로 일본은 한국과 문제가 불거져 강경한 입장을 보일 때마다 지지율이 올랐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JTBC 정혜성입니다. 초계기 갈등과 강제징용 손해배상 그리고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 WTO 판결까지 일본이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한국에 반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아베 총리는 G20 정상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일본 교도통신의 보도도 나왔습니다. 일본 국내 비판 여론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오히려 한국과의 갈등을 부각시키는 노림수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최인택 중앙일보 국제전문기자와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와 관련된 WTO의 판결 내용부터 한번 짚어보죠. 지난해 2월 1심과 달리 이번에는 한국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 승소 배경부터 좀 짚어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 자체가 후쿠시마산 그 수산물을 수입을 우리가 금지한 게 우리는 이제 안전을 위한 건데 일본은 어떤 불공정 무역 그 거래라는 식으로 이제 세계 무역 기구에다 제소를 했는데요. 네. 지난번에는 1심에서는 일본 손을 들어주고 일본은 우리에게 무겁게 받아들여야 된다. 네. 뭐 이 판결이 맞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2심에서 이제 뒤집어지니까 WTO 그 위원들이 7명이 정원인데 지금 이제 3명밖에 없고 제대로 보충이 안 돼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굉장히 이제 지금은 그 내부에다가도 문제를 돌리고 있습니다. WTO 내부에. 이렇게 하면 결국 이제 일본은 자기네들이 유리하면은 받아들여야 된다 그러고 유리하지 않으면은 아니다 그러고 이 내로남불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네, 지금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예상하지 못한 결과였잖아요. 왜냐하면 WTO 1심 결과가 뒤집히는 경우가 별로 없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떡하나 우려를 한 상황이었고 일본은 그렇게 믿고 있었는데 결과가 그렇게 반전이 되니까 우리로서는 이제 한숨을 돌렸고요. 일본에서는 아마 적지 않게 당황을 했을 겁니다. 그렇죠. 지금 그 일본 그 매체들을 보면은 어떤 외교 능력이 부족한 게 아니냐. 그러면서 아베 정권에 대한 이제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후쿠시마산 그 수산물을 수입하고 이런 문제가 되는 게 우리나라만이 아니거든요. 일본은 이제 전 세계 수산물을 수출하는 대국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과의 무역에서 이런 문제가 이제 일본의 입장에서는 패소했다는 것은 굉장히 이제 국내 타격이 큽니다. 그리고 일본은 그 어촌이라든지 농촌 쪽에 있는 그런 국회의원들이 인구 비례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반영돼 있어서 이 사람들의 힘이 좀 큽니다. 그래서 국회 내에서도 아베 정권에 대한 질타가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그래서일까요? 오는 6월 오사카 G20 정상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지 않겠다. 뭐 이런 입장을 계속 흘리는 모양입니다. 아베 총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죠. 지난해 이제 레이더 12월에 레이더, 1월에는 또 이제 그 근접 비행 이런 사건을 계속 일본 초계기들이 벌여왔는데요. 그런 일이 벌어질 때마다 일본 아베 정권에 대한 지지율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이를 소위 말하는 내부 정치의 외부적인 문제를 이제 이용하는 건데요. 그걸 노렸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6월 열리는 G20 회담은 아베 정권으로서는 이제 굉장히 큰 이벤트입니다. 정치적 의미도 크고요. 왜냐하면은 6월 8일에 그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장 회의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11월까지 강요 회담이 계속 열립니다. 거기서 이제 하이라이트가 6월 28, 29일에 열리는 G20 정상회의인데요. 그게 끝나면은 7월에 일본 참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참의원 선거가 왜 일본은 이제 중의원, 참의원 이중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왜 참의원 선거가 중요하느냐? 아베 개헌에서 필수적인 이제 열쇠기 때문입니다. 아베가 이제 전쟁할 수 있는 국가로 개헌을 하려면은 참의원, 중의원 전체 이제 3분의 1을 얻어야 되는데 중의원은 지금 69% 정도를 이제 차지하고 있어가지고 66.9%를 차지하고 있어서 일단 3분의 1을 넘습니다. 그런데 참여는 62%가 약간 모자라거든요. 여기에서 몇 석을 더 얻어서 일본이 전쟁할 수 있는 국가로 갈 수 있는 개헌 발의를 자민당 주도의 아베 정권이 국회에서 할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한데 그 전에
한일 갈등이라든지 이런 문제로 아베 정권에 비난이 쏟아지면은 아베의 염원을 이룰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조심하고 그러면서 이제 한국을 배제하는 듯한 느낌을 보임으로써 어떤 이제 그 지지층의 결집을 노리는 그런 내부 정치형 그 전략도 숨어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아베 정권의 개헌 문제를 결정할 7월에 참여연 선거를 얘기하시니까 이제 그림이 좀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일 간의 문제에서 강경하게 나갔을 때 지지율이 어떻게 되는지, 그 효과가 어떻게 되는지 아베 총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걸 노려서 어떤 이제 지지층은 결집하고 그리고 이제 반대측이 그 뭐라고 할 가능성을 이제 아예 원천 봉쇄하겠다는 거죠. 아예 뭐 만나서 쌀쌀하게 당한다든지 아니면은 역공을 당한다든지 아니면 뭐 일본 여론에 뭔가 지장을 줄 수 있는 사건이 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를 아예 그냥 막기 위해서 만나지도 않겠다. 그리고 또 만나지 않고 쌀쌀한 모습을 보임으로 해서 일본은 G20 이번에 주변이지 않습니까? 네. 주변인데 오는 손님 중에서 한국에게 쌀쌀하게 대하면은 어떤 일본 내에서 뭐 한국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을 가진 사람들에게 뭐 아베가 좀 약간 더 어필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걸 노린 것 같습니다. 네. 아베 총리가 이런 식으로 감정적으로 나올 때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우리 정부는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까요? 감정적인 대응에는 이성적인 대응이 가장 합리적으로 보이겠죠. 우리는 일본과 이제 때려야 될 수 있는 이웃 국가고 어떤 경제적 문화적 교류는 굉장히 이제 많이 하고 국민들 간에 서로 상호 방문을 늘리면서도 이런 이제 중요한 핵심 문제에서는 원칙을 지키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인택 중앙일보 국제전문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최근 보행자 교통사고는 줄어들고 있지만 노인 교통사고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노인 보호구역, 이른바 실버존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노인들이 자주 찾고 또 사고도 많이 나는 전통시장은 아예 실버존 지정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네, 지정이 돼 있어도 문제입니다. 김재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영등포 시장 앞입니다. 건널목을 건너는 사람 대부분은 노인입니다. 차도로 뛰다가 가까스로 버스를 피하는가 하면 정차한 차와 오토바이 사이를 위태롭게 걸어갑니다. 건널목에 켜진 빨간 신호등이 무색합니다. 그럼 차가 와서 가는 거야. 그러다가 또 아슬아슬하게 해서 그냥 딱 쓰고. 차들이 속도를 별로 안 줄여요? 여기는 속도 많이 안 줄이지. 살짝 그냥 가잖아. 이곳은 청량리 시장 한복판입니다. 제가 서 있는 곳은 차도인데요. 차도와 인도 구분이 되지 않다 보니 이렇게 차와 사람이 뒤엉켜 있습니다. 보행자 대부분 시장을 찾은 노인들입니다. 발을 차가 넣고 갔어. 그건 내가 목격을 했지. 차 오는 것도 모르고 그냥 물건만 보는 거예요. 지난 2017년 이곳에서 일어난 노인 교통사고는 11건. 거의 한 달에 한 번꼴로 서울 지역 1위입니다. 두 시장 모두 노인들이 많이 찾지만 노인 보호구역 실버존으로 지정돼 있진 않습니다. 도로교통법상 노인 보호구역은 요양병원이나 공원 주변 등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전통시장이 어떤 그 법에 따른 지정 어떤 그 요건에 해당하지 않았었어요. 노인 교통사고로 악명이 높았던 경동시장 앞 사거리입니다. 지난해 실버존으로 지정됐습니다. 인근에 요양병원이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실버존으로 지정되면 시속 50km 이하로 감속해야 하고 주정차가 금지됩니다. 하지만 보호구역임을 알리거나 차량 감속을 유도하는 표지판은 찾기 힘듭니다. 종로 탑골공원 옆 라키거리입니다. 노인 보호구역 팻말이 있지만 그 뒤로 불법 주차 차량이 줄지어 있습니다. 서울 여의도의 한 스쿨존입니다. 잠시만 차를 세워도 학교 보안관이 이를 제지합니다. 학교 앞 차도는 구불구불한 일방통행로에 과속 방지턱, 속도 감지기도 있습니다. 스쿨존은 정부 지원을 받지만 실버존은 지자체 예산으로 시행됩니다. 전국의 실버존으로 지정된 곳은 스쿨존의 10%에 불과합니다. 숫자가 적을 뿐만 아니라 관리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상황. 지난 5년 동안 보행자 교통사고는 감소하고 있지만 노인 보행 교통사고는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JTBC 김재현입니다. 독일 분데스리가 2부 리그 보훔에서 뛰는 이청용이 그로이터 퓨르트와의 경기에서 도움 2개를 기록하며 팀의 3대2 역전승을 이끌었습니다. 이청용의 이번 시즌 공격 포인트는 1골, 도움 6개로 늘었습니다.
SK 핸드볼 코리아 리그 남자부 챔피언 자리를 놓고 두산과 SK가 맞붙습니다. 정규리그 2위 SK는 어제 충북 청주 국민생활관에서 열린 남자부 플레이오프에서 정규리그 3위 인천도시공사를 26대 24로 꺾었습니다. 이로써 SK는 19일과 21일 정규리그 1위 두산을 상대로 챔피언 결정전을 치릅니다. 전북은행의 공이용과 MG 새마을금고의 김혜정이 배드민턴 여자 복식 싱가포르 오픈에서 은메달을 땄습니다. 세계 랭킹 47위의 공이용 김혜정은 어제 결승전에서 세계 랭킹 2위인 일본의 마스모토 마유, 나가하라 와카나에게 세트스코어 0대2로 졌습니다. 공이용은 지난 1월과 2월엔 인도네시아 마스터스 은메달, 스페인 마스터스 금메달을 획득한 데 이어 이번 싱가포르 오픈에서는 은메달로 상승세를 확인했습니다. 오늘 봄 기운이 가득하겠습니다. 하늘도 맑고 공기도 깨끗하겠는데요. 아침에는 다소 쌀쌀하지만 기온은 금세 오르면서 한낮에는 평년 수준의 기온 나타나겠습니다. 이번 주 계속 포근합니다. 서울의 낮 최고 기온 20도 안팎을 유지하겠고요. 남부지방은 대체로 더 높은 기온 보이면서 무척 따뜻하겠습니다. 현재 출근길 충남과 전북 일부 지역에 안개가 짙게 끼어 있습니다. 속도 줄이고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28도, 광주 20도, 대구는 22도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북한도 함흥의 최고 기온이 22도로 우리나라와 비슷하겠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더 높겠습니다. 서울이 21도까지 오르겠고요. 밤부터 제주와 전남 해안에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아침엔 뉴스워치, 오늘 하루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기억해야 할 뉴스 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금호 아시아나그룹이 채권단의 의도대로 결국 주력 계열사인 아시아나항공을 매각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금호그룹은 박삼구 회장 일가의 금호고속 지분을 담보로 신규 자금 5천억 원을 지원해달라는 자구안을 제출했지만 채권단은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미흡하다며 거부했습니다. 이에 따라 금호그룹은 조만간 이사회를 열고 채권단의 지원을 전제로 아시아나항공을 매각하는 방안이 담긴 수정 자구안을 의결할 방침입니다. 금호산업이 보유한 아시아나항공 지분 33.47%를 매각하는 절차가 시작되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준비에 들어갈 남북 정상회담 등 앞으로 북미 관계 중재자 역할에 대해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대북 특사 파견에 대해서도 언급할 가능성이 있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검찰 김학의 의혹 수사단이 2013년 내사 당시 박근혜 정부 청와대로부터 외압을 받았다고 밝힌 이세민 전 경찰청 수사기획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서 조사했습니다. 이 전 기획관은 당시 수사 상황을 기록한 업무 일지를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수사단은 조만간 성범죄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도 불러서 조사할 방침입니다. 주식 문제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시한이 오늘까지인데 자유한국당은 오늘 이 후보자 부부를 검찰에 고발할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정치 공세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JTBC 뉴스 아침엔 월요일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